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금융론 강의하는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입니다. 예, 지난주 이어서 3주차 제2장 재무제표 그리고 법인세죠.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예상치 않게 계속 동영상 강의로 학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래도 실제 강의실에서의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인 또 우리 인류의 위기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빨리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날을 바라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동영상 강의, 아무래도 강의실에서의 강의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이라든가 어떤 생생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긴 할 테지만은, 좀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잘 보시고, 꾸준히 잘 과제도 잘 하시고, 또 복습도 잘,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이번 장은 지금 방금 전에 재무제표 이 Financial Statement인데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보통 Financial Statement 하면 굉장히 여러 개의 우리가 재무제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현금흐름표 등이 되겠고요.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 2장에서는 주로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 또는 보통 우리가 B/S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I/S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은 당연히 법인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기업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특히 손익계산서의 어떤 단기 순이익만을 보고 이 기업이 경영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굉장히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기업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장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부하는데, 우리 지금 이건 회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은, 지금 이 장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럼 지금 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기업 재무를, 이 corporate finance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큼직하고 어떤 큰 틀에서 좀 중요한 사안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은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도 회계 원리, 뭐 중급 회계, 뭐 고급 회계 또는 뭐 원가 회계 등등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경영학과에서 수강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는 코스는 지금 기업 재무이기 때문에 이 커플 파이낸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 그리고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서 큰 틀에서의 꼭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사안들 위주로 이 재무제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대차대조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말은 들어봤을 거고요. 뭐 최근에 와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차대조표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꼭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대변이 되고 이쪽이 차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런 대차대조표를 지금 우리가 기업재무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이게 주로 이제 회계사들이 작성을 하고, 또 기업 내에서는 회계팀에서 다 작성을 하고, 또 이 대형 회계법인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계법인이 또 회계 감사를 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게 대차대조표 또는 이제 손익계산서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는데, 이런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꼭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이런 걸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대차대조표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재산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그러니까 부모님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한 가구 내에서의 재무 상태, 다시 말해서 재산 상태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이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훨씬 더 이 기업재무에서 나오는 대차 대조표를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마 전 시간에 이른바 국민 대차 대조표, 이것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국민 대차 대조표가 이제 사실 여기서 국가 전체적인 이 내셔널 웰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국부라고 하는 게 도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국민 대차 대조표의 개념을 잘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안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국민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해보면은 국민 전체적인 대차 대조표를 하나의 대차 대조표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증권자산 또 이제 금융자산과 같이 한쪽이 청구권이 있고 한쪽이 핀청구권이 있는 이런 자산들은 다 대차 대조표에서 캔슬아웃돼서 사라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산이 결국은 그게 바로 국부라고 하는 것이고 내셔널 웰스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경 3천조 원 정도, 한 2018년 19년 정도에 1경 3천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이 부와 소득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국민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국부는 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1년 동안 GDP가 얼마냐 하는 거는 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컴과 웰스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부는 절량이고요. 소득은 어느 기간 동안 얼마가 발생한 거냐,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간이냐, 반기간이냐, 1년간이냐, 또는 월간이냐, 또는 뭐 주간이냐, 뭐 일간이냐 등등의, 그래서 이거는 유량이 되겠습니다. 유량. 그래서 부하고 소득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기업재무에서도 결국 이 대차 대조표가 앞서 우리가 이거를 요즘 뭐라고 부른다?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는 결국 재산 상태가 어떠냐를 한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결국은 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부에 관련된 요소들을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뒤에서 나오게 되는 손익계산서 I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를 들어 1년 동안 뭐 이런 거죠. 기간이 중요한 이게 소득에 관련된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차 대조표에 등장하는 모든 변수는 전부 다 절량 변수가 되겠고, 절량 변수 여러분들 배웠죠? 스탁 베리어블. 이 소득은 뭐가 된다? 유량 변수가 됩니다. 자, 앞서도 부는 절량 변수고 소득은 유량 변수다, 이런 얘기 그대로 여기다가 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현재의 부의 상태가 어떻고 각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대차 대조표에 기술이 되는 거고, 이 손익계산서는 이게 이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기 동안의 소득 상황, 손익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반기 동안 어떻게 되느냐, 연간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연간을 쓰고 있고, 대차 대조표도 이제 결산 1년 동안 결산월이 있는데, 결산월 가장 말 시점에서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이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대조표는 한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점에서 이 기업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사실 스냅샷으로 찍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한 기간 동안의 이익과 비용의 발생,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차감하고 나서 단기 순이익, 그래서 기업 전체의 어떤 이 전체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뭐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차 대조표 아까 잠깐 제가 T자를 그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업재무뿐만 아니라 이 대차 대조표의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자본이 되겠고요. 여기가 또 부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물론 이제 자기 자본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 자본금하고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본금은 이제 증자가 없는 기업이라면은 최초에 기업 설립할 때 주주들이 그때 이제 다수의 주주가 아니라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주주가 처음에 납입하는 그 납입 자본금 갖고 기업이 설립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 이게 일종의 그 시드머니, 씨앗이죠. 씨앗이고, 이 씨앗이 되는 그런 돈이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걸 시작을 하는 건데,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 기업 비즈니스에 따른 이른바 자본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면은 자본에다가 쌓게 됩니다. 쌓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정상적인 기업은 자기 자본이 점점 그 자본금보다 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자기 자본이 오히려 줄게 돼서, 심지어 자본금까지 깎아먹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러면 보통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이 제로가 된 상태가 아니라 벌써 자본금을, 이 자기 자본 쪽에서 자기 자본이 줄어들다 못해서, 자본금이 깎여 나가는 상태가 된 상황. 이걸 보통 우리가,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 T자에서 여러분들은요, 이쪽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이쪽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이쪽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에서 요 두 개 항목이 왔다 갔다 마구 뒤섞여 버리면은 굉장히 서로 간에 얘기하기가 불편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부채 쪽에 있거나 자기 자본의 쪽에 있다. 이거는 이제 대변 쪽에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느냐를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이건 주식으로 자본 조달하는 거고요. 주식 발행해서. 이 부채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은행에서 대출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무슨 뭐 CP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채 자본 조달을 위한 수단들을 써서 부채 자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를 보통 우리가 자기 자본, 여기를 보통 우리가 타인 자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달된 자본은 처음에 뭐겠습니까? 캐시를 형태로 기업에 들어오겠지만은, 이 캐시를 기업이 그대로 자산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 기업이 뭐 잘 될 리가 없고, 캐시 쪽에서 수익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 캐시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정자산, 주로 이제 공장기계 설비가 되겠죠. 공장기계 설비들을 갖추게 되고, 이것들을 사실 이제 생산에 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좋은 고정자산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고정자산 100% 갖고 있으면은 자체 유동성 딸려가지고, 이른바 흑자도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요 유동자산 관리를 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이 차변의 자산 쪽에서는, 좀 더 유동성이 높을수록 위쪽에 오고, 유동성이 낮을수록 더 아래쪽으로 가게 돼서, 크게는, 주로 위쪽은 유동자산, 아래쪽은 고정자산이, 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대변에 있고, 무엇이 차변에 있고, 대변은, 결국은 어떻게 자본을 조달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조달된 자본이 지금 어떤 자산의 형태로, 이 기업이, 보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그런 자산들을 계산하는 데가 바로 이 차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엇이 차변이고 무엇이 대변이냐 이거 잘 좀 들어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의 항목이 마구 섞이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반면에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는 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는 현금을 줬고 주식은 그 주주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그 주주의 어디에 있다? 자산에 있겠죠, 자산에. 그렇죠?